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본을 잘해야 응용을 한다는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아주 많이 이야기하는 거. 기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조지표를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항상 권고를 하거든요. 그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그 보조지표에 내 의견이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일 때는 가급적이면 보조지표를 빼고 캔들, 이평선, 거래량, 거래대금 일단 요 네 개 정도만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캔들. 여러분, 우리 캔들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잘 아시죠?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거,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거죠. 그죠? 근데 이 캔들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한 방향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죠? 요 보세요. 요런 상한가 캔들, 거래량이 들어온 이런 상한가 캔들들, 이런 이것도 뭐 장대음봉이라고 보는데, 그냥 일단 음봉이라고 칠게요. 요런 것들. 힘을 압도하는 요런 캔들들이 있죠. 요건 일방적인 힘이에요, 일방적인 힘. 그리고 저거 뭐냐. 왜 캔들 패턴에 따라서 무슨 뭐 하락 잉태형, 상승 잉태형, 속별형 뭐 이런 거 이름 붙이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캔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장중에 이 캔들을 만들려면 장중에 어떤 움직임으로 가는지를 이해를 하면 편해요.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분봉으로 봤을 때 시가가 여기 있죠. 이거 당겨서 이렇게 볼게요. 시가가 여기 있죠. 시가 여기 있고 장중에 한번 올랐다가 떨어지지만 시가를 이탈하지 않죠. 그리고 상승을 또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시가였으니까 종가는 여기죠. 그러면은 시세는 결국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요건 장대 양봉이에요. 요 날짜가 27일이거든요. 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인데 다음날 윗꼬리에 이런 음봉이 떴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기준 캔들이나 이런 것들 매매할 때 항상 거래량 터진 양봉 기준으로 아니, 저거 뭐야, 매매를 주로 하잖아요? 요것도 보면은, 요, 어디 있어? 여기 시가고, 여기 종가인데, 이 캔들, 일방적인 힘이라 그랬죠? 근데 이 일방적인 힘 안에 요 캔들이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요거는 상승이 진행 중으로 볼 수 있어요. 추세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캔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캔들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재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 이평선인데 이평선은 좀 이따가 할게요. 다섯 번째 목차거든요. 일단은 네, 이평선 이 주식은 하나만 고려하면 안 되고 주가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시그널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만 봤을 때 일방적인 힘 안에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음봉도 마찬가지겠죠. 음봉을 찾아보자. 뭐 요런 흑산병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하락을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이런 데서 음봉이 3개 떴는데 다음번에 양봉이 뜨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리고 이런 고점에서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도 만약에 주가 위치가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능동적이게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추세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일정한 파동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매매를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타점을 지금 잡으면 안 되고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아직은 조금 애매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뒤에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건데 요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장대 음봉을 제가 예시 종목의 장대 음봉 찾는 게 좀 어렵네요. 네, 왜 이걸 안 찾았을까? 일단 음봉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의 힘을 우리가 거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지만 일단 매도의 힘이라고 일단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일방적인 힘이라면 도지 거래량, 도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도지가 우리 블루방에서 얘기하던 거도지 있죠. 이번 4월 16일인가? 그때 방송한 거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 그 이전 방송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도지, 지지 부근에서 나타나는 도지는 생각보다 신뢰도가 높아요.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없어야 돼요. 거래량이 아주 없어야 돼요.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이 추세에서도 한번 볼게요. 일단 요 십자형, 뭐 캔들이 일단 크긴 하지만 일단 도지로 볼게요. 저는 도지로 보거든요. 중요한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만약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만 봤을 때, 우리가 지지를 끌 거 아니에요. 아니, 저라면 지지를 일단 이렇게 끌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근데 다르게 끊는 분들도 있어요. 저라면 일단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지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지금 걸쳤어요. 종가가 지지에 걸쳤단 말이에요. 거래량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없어요. 근데 이 도지에서 사실은 원래 잡으면 안 돼요. 다음번에 방향이 밑으로 더 내려갔다가 올라올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거든요. 이 도지가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굉장히 비슷한, 힘의 크기가 굉장히 비슷한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아직 방향이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도지가 뜨고 다음날 방향을 보통 잡거든요. 그래서 일단 양봉이 떴어요. 그죠? 도지보다 종가가 위로 상승한 이런 양봉이 떴어요. 그리고 갭이 뜨고 20일선 터치를 했죠. 도지의 개념은 사실 하이스트리나 제가 4월 16일 방송을 저는 꼭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이스트리랑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4월 16일에 추가 상승할 거라고 여러모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보면은 15일 기준이니까 이날이네요. 이날 이후로 방송을 했으니까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저는 하이스티를 계속 매매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죠. 이제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도지? 내가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 저는 당연히 여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지지 저항을 알고 있다면 여기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여기를 지켜줘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여기서 지지 부근에서 도지가 떴고 도지 거래량이 최근 등락폭 중에 가장 적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가장 적어요. 그리고 다음날 윗꼬리가 나오는 요런 양봉이 떴고 거래량이 증가를 했죠. 그러면 요거는 이런 구간에서는 윗꼬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에 악성 매물이 많기 때문에 윗꼬리가 계속 생기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일단 요것만 봤을 때 얘는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방향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사실상 이건 이제 양단량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블루방이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때 매매를 같이 했었으니까. 그렇죠. 이때는 그 이평선을 너무 그러니까 차트를 해석을 할 때 너무 한 가지에 몰두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가 위치라든지 뭐 종가가 어디서 마감을 했는지 거래량은 어떤지 이때 흐름은 어땠는지 추세는 어떻고 뭐 이건 어떻다 그 모멘텀은 어떻고 요새 뭐 시장 주도 섹터는 어떻고 얘가 힘이 아직도 있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신뢰도가 높은 다른 어떤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다른 거 버려도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지가 뜬 다음에 이 윗꼬리가 나왔고 종가 기준으로 어느 이평선에도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 적은 거래량 다음에 윗꼬리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이 나왔다는 거에 나는 초점을 맞추고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뢰도가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보기 중에서 신뢰도가 있는 몇 가지만 좀 부합을 해도 매매해 볼 만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 양당량 도지로 보기는 조금 애매하죠. 이게 몸통이 있기 때문에 도지로 보기는 애매한데 주로 뭐 저는 십자 단봉은 대부분 저는 다 도지라고 그냥 못 박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하죠. 도지 부분은 일단 또 금강철강에도 제가 도지가 있어요. 금강철강에도 지금 도지가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금강철강 아직 방향을 좀 두고 보자. 아직 물 타지 말고 좀 두고 보자.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이날 도지 이후에 오늘 어때요?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일단 윗골이 뜬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가 조금 위에서 일단 매수를 해놓고 일단 있어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방향이 아직 완전히 결정난 건 아니지만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나잇을 결정을 했고 오늘 매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저는 일단 오버나잇을 결정을 했고 이것도 이제 도지의 예시. 그리고 도지가 최근에 뜬 것이 여기서도 일단 도지가 확인이 되죠. GSE 아까 GSE를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이게 GSE도 보면은 이제 지지 부분에서 GSE 했나? 했어요? 나? 왜 기억이 안 나? GSE 한 것 같아. 대성에너지에도 보면은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지켜줘야 되는 구간, 상한가, 그리고 일단 요게 다 매집이니까 일단 다 매집이니까 여기서 추세를 바꾸는 어떤 구간들이 있겠죠. 추세를 바꾸는 구간들이 있어요. 거기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서 도지가 일단 뜨고 요 밑에서도 일단 도지가 떠요. 거래량이 줄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도지 다음번에 추이를 보고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 캔들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 정도만 알아도 매매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보자. 거래량이 일단 지금 요렇게 많이 터졌거든요. 보면은 이게 상투에서 터진 거래량만큼 다 터졌어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보세요. 이 아이가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면은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니까 장중에 여기서 출발을 했다가 한번 뛰었어요. 아니면 뭐 내려갔다가 올라왔던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그냥 마감한 거예요.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 시가보다 조금 밑에서 마감을 했는데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죠. 이거는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다. 4월 28일이죠. 4월 28일 요날입니다. 요날. 4월 28일 요날이에요. 시가 출발 여기서 했고요. 종가 찍힌 게 여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한 거니까 그 장중의 변동성이 엄청났죠.
여기서 주목할 거는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건 이 주가, 그러니까 이 추세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서 대량거래 터진 거 잘 봐라. 고점에서 대량거래 터지면 튀어라 이러잖아요. 그런 이치랑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일단은 주가가 등락폭이 굉장히 컸지만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상한가 들어오면서 추세를 바꾸는 요 종가를 훼손하지 않았거든요. 보시면 종가를 훼손하지 않았어요. 이때 상한가의 종가가 13,650원이고 요날 28일 변동성이 심한 날의 저가가 13,7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량 여기 약간 고가죠. 생각보다 상투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밀 거면은 여기서 다 밀었을 거예요. 오히려 밑에까지 이 몸통이 밑에 있던지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만 지켜주는 구간을 지켜주면서 결국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캔들은 설명할 게 이게 다예요. 매매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지지저항을 할 건데 지지저항을 할 건데 지지랑 저항은 쉬워요. 차트를 항상 크게 먼저 보시고요. 좁게 여기 안에서 막 이렇게 보고 있지 말고 일단 지지저항을 좀 크게 보세요. 대충 한 300거래일, 한 1년 정도로 해서 지지를 일단 크게 보세요. 한번 꺼볼게요. 대충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보이는 접점들이 있어요. 그죠? 지지와 저항은 간단해요. 자주 닿는 부분들끼리 연결하세요. 자주 닿는 부분들끼리 연결하세요. 고점. 이게 주가가 딱딱 안 떨어져도 되거든요. 이렇게 부딪혀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일정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는 부분들. 포괄적으로 보셔야 되고, 딱딱 떨어지는 얼마, 이게 아니라 그 부분 전체가 지지가 될 수 있고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지켜주는 구간이 대충 꺼도 보이거든요. 지지 저항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추세까지 알게 되면 매매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크게 없어요. 제가 지금 추세 부분을 일부러 자꾸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은 대부분 추세를 이어가려고 해요. 여기서 보면 추세 잠깐 얘기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저항을 아니 지지를 끄었는데 지지 부분이 여기잖아요. 근데 과거에 돌파하지 못하는 구간들이거든요. 근데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지켜줘야죠. 그래서 돌파를 하고 나서 지켜주는 거예요, 거기를. 이거 지지가 되는 거고요. 저항은 윗꼬리. 이런 윗꼬리 달리는 것들. 여기서 지지가 또 되죠. 하락해도 떨어지는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지지 저항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자주 닿는 부분들. 많이 겹치는 부분들. 그리고 지지를 해줬으면 거기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고요. 저항을 돌파를 했으면 거기서 지지가 되어줘야 돼요. 이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매물대 관련해서 보조지표를 일단 만약에 쓰고 싶으시다면 저는 매물대를 보통 초보자들한테 권유를 해요. 그래서 제 글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매물대를 처음에 안 켜고 하신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자기 마음이긴 하지만 이 매물대는 지표 출가해서 어딨냐? 여기 가격 지표에 대기 매물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매물대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매물대 10개, 보통 10개가 아마 기본일 거고, 10개, 15개, 20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면 이렇게 좀 쪼개지거든요. 근데 요 매물대도, 이 매물대로도 지지와 저항을 체크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 가장 진한 색깔 있죠? 이 가장 진한 색깔, 여기가 이 구간에서 거래된 비율이 많다는 뜻이에요. 요 가격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가격 구간이라 하면 이 매물대 2만 1,000원에서 2만 2천 한 500원 이 구간까지 거래된 비율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많다는 뜻은 뭐냐? 이 매물대 아래에 있으면 이 매물대는 저항이고요. 이 매물대 위에 있으면 요거는 지지가 돼요. 쉽죠? 그러면 이 매물대를 지금 주가는 여기 있으니까 요 밑에 것까지 볼 필요 없거든요. 매물대 요 밑에 있는 거는 안 봐도 돼요, 지금. 요거 고려사항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부분에서 땡겨 볼게요, 이렇게. 그럼 매물대가 좀 더 세분화가 되죠. 자, 그러면은 20개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 15개로 다시 바꾸고 15개 바꾸고 다시 볼게요. 보면은 여러분 매물대가 비어있는 구간이 보이시죠? 매물대가 비어있는 구간이 보여야 돼요. 여기 비어있잖아요, 여기. 요 구간 비어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여기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장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거래량 일부러 쌓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게 다 매물대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장중에 막 거래량 여기서 일부러 쌓는다. 그게 그 구간에서 매물을 자꾸 쌓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거래를 해야 되니까 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하락한다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땡겨서 보니까 어때요? 땡겨서 보니까 나는 이 매물대를 체크했을 뿐인데 여기서 지지가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지지가 되는 게 보이시죠? 나는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 매물대에다가 손 하나 꼬았을 뿐인데 지지가 돼요. 왜겠어요? 비어 있는 건 여기지만 그 아래는 차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응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여기서 악성 매물은 어디예요? 악성 매물. 여기 더 당겨볼게요. 지금 현재 주가 파동에서 봤을 때 악성 매물은 어디예요? 악성 매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악성 매물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 다 악성 매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성 매물을 돌파를 하려면 윗꼬리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음, 자, 설명을. 그렇죠. 거기서 매물대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거기서 지지가 되는 확률이 커지겠죠. 거기서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니까. 반대로 그 매물대 쌓인 구간을 만약에 이탈해버리면 거기는 악성 매물이 돼요. 악성 매물이에요, 그게. 그게 악성 매물이에요. 이거는 분봉에서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분봉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분봉에서 보면은 요 위에 지금 전부 다 악성 매물이죠. 올라갈 힘보다 내려갈 힘이 더 커요, 아직까지는. 이제 요렇게만 봤을 때. 그래서 주로 이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땡겨서 봐야 되나? 이 매물 소화를 하려면 주로 제가 이 질문을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게 벌써 이거 꼴랑 매물대 3분까지 했는데 25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전부 다 아니 뭐야 질문을 전부 다 받아줄 수가 없고 나중에 한번 몰아서 봤던지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려면 올렸다가 주가를 올렸다가 내려야 되거든요.
그 사실 이거 제가 설명한다고 글 읽을 시간도 없어요. 이게 눈으로 잘 안 들어와요. 윗꼬리를 뭐 터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갭상승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든지 주가를 올렸다가 내려야 본전 심리로 사람들이 탈출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본전 심리에 우리는 좋다고 물려있는 거 좋다고 탈출했는데 급등하잖아요. 왜 급등하겠어요? 세력이 그 내 물량을 샀기 때문이에요. 내가 악성 매물이니까. 내가 털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팔면 날라가요. 네, 그렇고요. 매물대 일단 요거 한번 처음에 지지랑 저항 잡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요 매물대를 조금 켜가지고 지지 저항 끊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제가 처음에 이 지지 저항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 매물대를 켜가지고 좀 눈에 익히고 난 다음에 매물대 없애고 이제 지지 저항을 이렇게 꺼보는 거죠. 요거는 분봉이나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지 저항 이야기가 지지 저항, 캔들, 매물대 요거 세 개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유니크랑 베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베셀을 11시 54분에 베셀 자리 잡는 거 보니까 오후까지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11시 54분이면요. 요 캔들이거 요 음봉이에요. 요 음봉. 여기 이거. 여기거든요. 다시 볼게요. 요때 상한가를 갔어요. 여기 상한가를 갔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 캔들. 자, 4월 26일이죠. 4월 26일 요 캔들. 갭으로 뜬 상한가.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힘이에요? 일방적인 힘이죠. 거래량이 적든 많든 어쨌든 일방적인 힘이에요, 이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래량이 많은 요것도 일방적인 힘이 강하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지켜줘야겠죠, 당연히. 지켜주는 구간으로 보통 보죠. 이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 줄 하나 꺼놓고 7,100원 줄 하나 꺼놓고 볼게요. 추세를 이따가 설명할 건데 일단 대충 들어보세요. 추세를 장중에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 보세요. 추세 보이세요, 이제? 추세 보이시죠? 장중에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장 초반에 평균 거래량 이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 뭐다? 힘이, 힘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장 초반에 평균 거래량 이상이 계속 동반이 되면서 추세를 돌파를 하죠. 그리고 오전에 어디를 터치했나요? 오전에 이전의 고점을 터치를 했죠. 여기 저항이잖아요. 여기 저항을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하락하지 않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하락하지 않고 이 상승 추세로 돌린 거를 유지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오전에 제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전에 이 고점 터치를 한 거를 보고 유지가 되면은 공유하자. 이래서 이제 공유를 한 건데요. 요 음봉에 공유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돌파를 했어요. 이 시간이 12시 25분인데 보시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셀 조금 전에 테스트를 했으니까 상승 여전하다. 그러니까 상승으로 볼 수 있다. 상승 추세가 여전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얘가 지금 요 아이가 오전 이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죠. 이 윗꼬리는 뭐라 그랬어요? 윗꼬리가 그러니까 악성 위에 있는 매물을 아니지, 다시 얘기할게요. 위에 매물대가 있으면 윗꼬리가 생겨요.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윗꼬리가 생기고, 요 윗꼬리가 터졌을 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없느냐, 거래량은 얼마나 터졌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여전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음봉이 나오고요. 추세 유지하고 있죠, 계속. 음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돌파를 했어요.
이번에도 못 넘기면 한 번 털 것 같다 했던 게 요 운봉이에요, 요 운봉. 아, 요거 만들어질 때구나. 그리고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거든요. 돌파를 하고 상한가 갔다가 일단 뭐 상한가 풀리긴 했지만 요 고점이 여기잖아요. 요 고점이 여기가. 그러면 여기는 지지가 되어 주어야 돼요. 여기가. 이제 보이시죠? 이거 배세를 왜 받는지. 유니크 설명드릴게요. 자, 유니크를 제가 몇 분에 얘기했나요? 유니크를 몇 분에 얘기를 했냐면 2시 32분에 유니크 박스권 상단 조만간 변곡 예상. 제가 이거를 2시 32분에 말씀드렸는데 2시 32분이면 일단 요 정도로 볼게요. 여기거든요. 여기로 일단 보고 있을게요. 작아서 안 보이죠? 10분봉으로 볼게요.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일단 일봉을 먼저 볼게요. 천둥 소리요? 일봉을 일단 먼저 볼게요. 일봉에서 박스권 얘기를 하면 요 윗꼬리 있죠? 이 윗꼬리가 절대 털고 나간 윗꼬리가 아니에요. 왜? 주가 위치를 보세요. 이게 여기 꼴랑 여기서 이거 매집해가지고 여기서 털고 나갈 순 있지. 털고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윗꼬리가 뭐 대량 거래가 터진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시세가 높은 것도 아니야. 뭐 그냥 매물대 많은 구간에서 윗꼬리는 당연히 생기죠. 여기 매물대 한번 켜볼게요. 제가 아까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이제 보이시죠? 윗꼬리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거기서 주가가 이제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윗꼬리는 생겨야 되고 이 윗꼬리를 돌파해주는 순간을 우리가 오늘 포착을 한 거예요. 박스권 상단이라 하면 그냥 평균적으로 요 안에 요 가격 요거 평균적으로 요거 그래서 종목을 자주 그냥 돌려봐요. 대충 봐도 아 얘가 오늘 갈룸인지 아닌지 대충 보이거든요. 그 여기 보시면 여기 대충 이렇게 꺼볼게요. 윗꼬리가 많이 겹치는 요 저점을 한번 꺼볼게요. 근데 오늘 보면은 알 게 있어요. 일봉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분봉에서 보면 얘가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게 보여요. 보이시죠?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박스권 상단이었고 여기가 저항이었고 저점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오늘 이거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변곡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일봉에서는 결국 며칠 내내 돌파하지 못했던 요 구간을 돌파하고 마감을 했죠. 3분봉으로 보면은 제가 딱 요 급등하기 직전에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좀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다 내 걸로 만들고 나면 딱 그 전에 보여요. 요것도 아까 베셀이랑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유니크가 좀 더 쉬웠죠, 베셀보다는. 둘 다 비슷하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은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인데, 이거는 제가 좀 다른 예시를 들고 올게요. 한신기계를 오늘, 이거를 이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거래량은요, 바닥에서 들어오는 대량 거래와 주가가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대량 거래와
주가가 고점에 위치하는 대량 거래는 모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로 바닥권에서 나오는 대량 거래를 매매하기 좋은 종목으로 많이 고르잖아요.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고,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거래량이 증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 이유는 거래량을 쌓으면서 올라가야 그 구간이 떨어져도 지지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거기를 이탈하면 저항이 되겠죠?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건 시장에서 힘이 있다는 증거고요. 그렇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매물 압박을 많이 받아요. 차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이 상승한다? 이건 누군가가 차익을 다 받아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같이 상승하는 요런 것들. 물론 이건 좀 비정상적이에요. 제가 볼 땐. 이런 거는 초보자들한테 권하지 않고요. 이제 한신기계 대신 다른 부성 파워텍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권유를 드리는데 힘들어요. 이거는 5일선 급등주로 계속 21선 한 번 이탈했고 5일선 급등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매매 타점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안 드리지만 일단 한번 볼게요, 요거를. 요거 신고 거래량 여기서 터졌죠? 신고 거래량. 요 이전 거 빼고 주가 상승하고 있는 기준에서 신고 거래량 일단 여기는 무조건 지지가 돼줘야 돼요. 요 지지가 이제 무조건 돼줘야 되고 이 가격인데 5천 원까지 내려오진 않을 거거든요, 이제. 뭐 한 2년, 3년 뒤에 뭐 완전 안 한다 이러면 내려올 줄 몰라도 당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캔들 설명하면서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일방적인 힘이 강한 구간은 매물대가 없어서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장대 양봉이 서 있잖아요. 이런 데가 여기 장대 양봉 섰잖아요. 근데 요 구간에 매물대 없이 바로 여기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서면 이 모든 구간이 약해져요. 왜냐면 일방적인 매수세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되는 그런 구간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아무리 터졌어도.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도 이게 약한 구간이라서 그런 거 좀 안 들어도 되는데. 근데 가뜩이나 거래량이 더 없으면 더 약해지겠죠. 빨래 다. 어어어. 아, 진원만.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주로 눌림, 아니고,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네. 아무튼,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우리 이런 거 공략 많이 하잖아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볼게요. 여기서 상승을 해요.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하락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기준 매매 가능해요. 보세요. 제가 방금 이 도구가 봉 중앙을 끊는 도구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딱 봤을 때 어때요? 봉 중앙. 요거 기준봉 매매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도지 나왔죠? 여기 도지 나왔어요. 다음날 요 캔들을 보고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응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도지가 나오고 이 도지의 거래량이 줄어들고요. 다음날 캔들이 윗꼬리가 나왔어요. 음봉이지만 일단 윗꼬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윗꼬리의 시가가 이 전날 도지를 이탈하지 않아요. 그럼 요거는 상승 추세를 지속할 수 있다. 그쵸, 위험해서 제가 매매를 계속 말렸지만, 뭐, 가능하면, 알아서 하세요. 가능하면 알아서 하시고,
그죠? 그리고 요 캔들, 이 윗꼬리는 뭐예요? 이 윗꼬리. 이 윗꼬리는 당연히 차익도 있을 것이고, 보세요. 내가 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상한가에 샀어. 제가 이 상한가에 샀어요. 여기. 혹은 다음날. 이거 양단량인 줄 알고 샀어, 여기서. 따라붙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양단, 장대양봉 또 설 것 같아서 샀는데, 여기서 물렸어. 여기서 물렸는데, 만약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겁나 상투거든요? 그잖아요. 여기 신고가잖아. 상투잖아. 20선 여기 있고. 이게 아무리 기준봉 매매를 한다 해도 이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겁난다고요. 여기 위에서 잡은 사람은. 위에서 잡은 사람은 겁나요. 근데 다음날 요런 캔들이 떴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네? 근데 시가가 올라갔지만 장중 변동폭이 컸고 고가 대비 종가가 10%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 도지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다음날 이 악성 매물 모두를 받아내고 장대 항봉을 다시 띄우죠. 그래서 기능 캔들 매매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런 상한가 캔들이 나오고 보통은 따라잡는데요. 보통은 따라잡아요. 혹은 다음날 캔들을 보고 따라잡는데 내가 보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다 따라탄다고. 그거를 세력이 그냥 따라타게 냅둘까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리죠. 그래서 하락할 때는 지지가 되는 구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지지를 지켜줘야 되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배웠던 이 도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매매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한가 캔들 추세 지속 중에 대량 거래 터진 요 캔들 이탈하지 않고 여기 도지 저점보다 저점이 높아요. 다시 보세요. 여기 저점보다 여기 저점이 더 높아요. 미세하지만 높아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만 봤을 때, 어, 맞나 이거? 이렇게 봤을 때, 아직 하락 추세이기는 하지만 일단 지지는 8,220원을 잡고 요 저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하고 이거를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봤다면 요날 이제 이 캔들 어떤 뜻인지 알겠죠?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 캔들 이제 어떤 뜻인지 알겠죠? 상승 추세로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는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 똑같이 올라가는 게 좋고 주가 하락할 때는 그러니까 상승 중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돼요. 요런 형태처럼. 요런 형태처럼 거래량이 완전히 급감해야 돼요.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점점 지금 거래량이 상승을 하는데도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다시 주의할 때가 됐죠. 원래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원래 올라가는 게 맞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이 주가가 일정 구간, 그러니까 어느 구간이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그 구간이에요. 일정 구간에 계속 도달을 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거래량이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다시 한번 방향이 잡히겠죠. 이제 이런 구간은 조금 경계하자. 거래량이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도 똑같이 줄고
어떤 눈에 띄는 그런 거래량이 보이지 않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특히 고가권일수록.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명을, 쓰잘데기 없는 설명을 했네요. 자, 이제 미래생명자원을 방금 그거 빗대어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미래생명자원 이제 매매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딱 6가지 매매하고 6가지 매매하고 끝냈어요. 그 뒤로는 이제 신송홀딩스를 매매를 했는데 요것도 보면은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 있을 때는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해요.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근데 어느 구간에 도달을 하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눈에 띄게 증가를 하지 않고 고가권을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일정 수준에 지금 도달을 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방향이 나올 때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추세를 일단 이탈을 했고 얘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거래량이 완전 떨어지기 시작하죠.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이제 대충 보면은 나와야 돼요. 오늘 일단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방향을 한번 또 봐야 되고요. 근데 추세는 하락 추세예요. 추세는 하락 추세거든요. 그래서 얘가 오른다고 해도 물량을 털 가능성이 일단 조금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도지가 떴지만 요거는 일단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시길.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주가는. 아무튼 얘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여기까지 떨어져요. 떨어질 수 있어요. 요 캔들까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다음은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평선 5일선, 10일선, 21선, 60일선, 121선 요런 형태를 뭐라고 하죠? 저희는 정배열이라고 해요. 반대로 5일선, 11선, 21선, 뭐 121선 이렇게 내려가는 캔들 아니 이평선은 역배열이라고 그러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런 상황에서는 이평선만 지금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역배열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여기서는 정배열인데 여기서는 지금 정배열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역배열이고요. 여기선 다시 정배열이 되죠. 그리고 정배열이 주가가 이어지고요. 이평선은
이게 여덟 번째의 이평선의 수렴과 발산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거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이평선은 해당 거래일 동안 평균, 종가를 그 기간 동안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지금 여기 있으면 5거래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그 평균 단가를 말하거든요. 평균 종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평선은 수렴을 하고 발산을 해요. 이평선이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이면 5일에 샀던 나도 10일 전에 샀던 너도 120일 전에 샀던 너도 우리 모두가 평단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계속 요 안에 갇혀 있다가 요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평선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그럼 어떡해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겠죠. 방향을 바꾸거든요. 방향을 바꿔요. 이렇게 모이는 구간들은 우리는 수렴이라 그러고 요거는 발산이라 그래요. 근데 이 수렴과 발산 자체는 음, 매수한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만약에 했어요. 이 노란색 원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 오면은 팔고 싶을 거 아니야. 이 구간에 오면은 내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차익 실현이 나오면 이평선 어떻겠어요? 주가는 하락하면 이평선도 똑같이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다시 어느 구간에서 모여요. 이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모이는 구간들이 있어요. 우린 이걸 눌림목이라고 해요. 이렇게 모이는 구간들. 이평선이 수렴하는 구간들을 우린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이평선은 짧은 것보다 긴 거, 오래된 거, 그러니까 단기선,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런 단기선보다 60일선, 120일선, 240일선, 450일선 이런 장기선들이 더 강해요. 어떤 게 강하냐면 역배열인 경우에는 당연히 장기선이 위에 있으니까 다 저항이겠죠? 반대로 정배열인 경우에는 그 장기선이 밑에 있으니까 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정배열 초입 구간을 찾거나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을 찾거나 정배열인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돼요. 아까 지지 저항할 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동평균선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배열인 종목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있는데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있어요. 어, 5일선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 그러니까 짧은 거일수록 시간이 짧은 거니까 반영이 빨리 되겠죠? 그죠? 21선, 5일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도, 여기 보면은 5일선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어도 21선이 뒤늦게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보이시죠? 단기선, 빨간 선이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이 여기서는 골든크로스가 생겼고, 장기선 60일선과 120일선을 동시에 돌파를 했으므로 이건 종배열 초입이 되는 거예요. 정배열 초입 구간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는 역배열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긴 역배열 구간.
여기는 골든 크로스가 되고 여긴 데드 크로스가 되죠. 일단 요거는 개념만 이해하세요. 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자체가 매매 신호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단독적으로 매매 신호가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적 분석에서. 항상 뭐 아니면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셋 중에 두 개는 부합을 하거나 아니면 뭐 A 아니면 B 이거 두 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항상 복합적으로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은요, 단기선이 빨리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빠른 시간이니까 적용이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장기선이 한참 뒤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장기선이 한참 뒤에 따라와요. 이렇게 장기선이 한참 뒤에 따라와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지만, 여기서는 올라가요. 그죠? 장기선. 아, 밖에 천둥 소리가 장난이 아니네. 단기선은 지금 계속 하락은 하고 있지만, 장기선이 아직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수렴 구간 있잖아요. 장기선이 올라가고 있고 단기선은 하락하면 여기 수렴 구간이 반드시 생겨요. 이해가 되세요? 장기선과 만나는 구간들이 반드시 생겨요. 단기선이. 근데 만약에 단기선이 하락을 하다가 이 장기선까지 이탈을 했으면 요거는 추세가 계속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상승하고 있는 이평선 여기서 수렴이 되면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이거 수렴 발산, 음, 이평선은 이게 끝이에요. 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차익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이동평균선은 음, 중앙에너비스를 다시 볼까? 지금 이거 보면은 우리는 이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를 이격도라고 불러요. 이격도라고 부르는데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 간격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 이격도가 크면 클수록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이격도가 여기랑 21선이랑 이격도 차이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싶겠죠.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하든지 올라가면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 반드시 생겨요. 이격도를 좁히는 구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아까 전에 한신기계 같은 것도 5일선 급등주를 주로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올라갈 때 장대 양봉이 서면은 주로 단봉이 많이 나와요. 단봉. 왜냐면 이 이동평균선은 종가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양봉 기준으로 시가는 여기고 종가는 여기니까 이격도가 이미 여기 이 캔들과 5일선의 이격도 자체가 이미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보면 그죠? 5일선과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21선하고는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단봉이 이렇게 뜨게 되면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이 이평선에 붙어요. 이 이평선에 붙는다고요. 이게 양봉도 마찬가지고 음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로 5일선 급등주 매매할 때 음봉이 뜨는 경우가 많은데 음봉이 떨어져도 5일선을 지지를 하거나 혹은 21선을 가급적이면 이탈하지 않아요. 거의 그래요. 5일선을 보통 타고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5일선을 주로 타고 올라가요. 이게 다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에요. 요것도 5일선을 이탈했지만 21선은 이탈하지 않거든요. 이게 요런 구간들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거는 추세나 아니면 어떤 흐름을 같이 보면서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평균적으로는 이 이격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커진다. 근데 요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격도를 좁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봉 그리고 음봉이에요. 그래서 상승할 때 음봉은 거래량이 없으면 없을수록 매수 타점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아시겠죠? 우리 같이 많이 매매했던 이 사주 시푸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주 시푸드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도 요런 음봉들이 떨어져도 결국 지지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조금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추세를 바꾸는 캔들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이 캔들이에요. 이거 3월 2일 캔들. 요거 중간 값이 6,000원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지가 되고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제 요런 음봉들은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이게 좀 무섭지 않은 음봉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추세. 여러분 추세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추세는 주가의 방향이에요. 추세는 주가의 방향이고 고점끼리 뭐 연결을 하던지 저점끼리 연결을 하던지 요게 추세 패널이고요. 채널이라고 하고 패널이라고도 하고 저점과 고점끼리 연결하는 거. 추세선. 요런 거. 아, 나 갑자기 되게 멍해졌어요. 갑자기 멍해졌어. 어쨌든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추세는 계속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추세는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볼게요. 지금 이 추세를 봤을 때, 이 추세를 봤을 때, 제가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고, 그러면 추세를 일단 이을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있든, 요렇게 있든 간에 일단 추세를 이을 수 있어요. 요 안에 똑같은 파동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추세를 벗어나는 요런 상한가 캔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추세를 어떻게 꺼야 될까? 고민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추세를 어떻게 꺼야 될까? 고민되잖아요. 추세 패널을 이탈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직전 저점부터 연결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이따 꺼볼게요. 이렇게. 보이세요? 제가 이 추세를 방금 안 보고 그냥 저점끼리 연결해서 쭉 껐어요. 이제 얼추 비슷하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추세를 뭐 이렇게 끄든 저렇게 끄든 간에 그냥 일단 대충 꺼보세요. 이렇게 꺼보고 갑자기 이렇게 이탈하는 추세를 돌파를 한 요런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돌파를 했네? 추세를 그럼 어떻게 꺼야 되지?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저점 밑에 직전 저점끼리 그냥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 연결하면 얼추 비슷해져요. 그러면은 주가가 계속 이 추세를 타고 방향을 이렇게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이 이전에 이 추세 터널을 돌파한 요 캔들 요 상단선이 보통은 지지가 한 번 돼요. 한 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 세 번이 되든 일단 지지가 되어 주어야 돼요. 근데 이거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더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저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안 맞게 되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추세선을 이 주가가 하루 캔들이 생성될 때마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추세를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지만 그걸 일개 우리들이 그 추세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의 의도에 맞는 추세를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추세는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주가에 집중하지 말고요. 추세는 방향이니까 추세 방향을 보세요. 우리가 막 비싸다 어쩐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상승 추세를 이 터널 안에서 갇혀 있다가 이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요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새로운 추세가 다시 생긴 거거든요. 주가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요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탈을 했지만 한번 볼게요. 이 추세 패널 안의 상단선을 뒤에서는 지지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게 요런 걸로 추가적으로 좀 더 지지를 보완할 수 있고요. 매매할 때 내가 보완을 할 수 있고요. 음, 이게 요런 하락 추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 이런 걸 우리는 삼각수렴이라고 하죠. 수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요런 고점과 고점끼리 이어지는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파동이 커지다가 줄어들면서 돌파를 하고 나면 지지가 돼주죠. 요 구간을 우리는 리테스트라고 불러요. 요 구간을 우리는 리테스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추세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추세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GSE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가 돌파를 하고 다시 여기서 추세가 만들어지거든요. 돌파하고 리테스트 되고 추세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지만 요런 이격도가 큰 경우 단기간에 급상승을 했죠. 이격도가 굉장히 큰 이런 경우는 단기 차익이 나온다. 그러면 새로운 추세를 어떻게 끊느냐? 직전 저점끼리 그냥 연결해라. 그 부분으로 보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삼각수렴이 이렇게 나오죠. 박스권도 있어요, 요 안에. 이거는 GS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6,400원 요 구간을 박스권으로 보고 매매를 했었잖아요. 요 박스권도 돌파하고 삼각수렴도 돌파했으므로 지금 현재 새로운 추세가 다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 지금 약간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상태에서 잡지 말고 이격도가 크니까 5일선과 종가 현재 여기가 굉장히 크죠. 이 이격도 자체가 이만큼의 이격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일단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세는 바뀌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 4월 16일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금강철강 기억하시죠? 제가 이 추세를 무로 지워버렸거든요. 근데 이 추세를 제가 4월 15일 여기 이 캔들이 나왔을 때까지만 보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직전 파동만큼 간다 그랬죠. 이 노란색 원이 여기 있고 제가 이 파동 이상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면은 더 갔어요, 결국. 그리고 제가 그때 말한 게 있어요. 이때 이 추세를 그대로 한번 끌고 와볼게. 아마 거의 똑같을 거다. 하고 비슷할 거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갖고 와볼게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요, 지금 현재 요 상태로만 봤을 때는 21선이 생각보다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요때 추세랑 요때 추세랑 일단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무슨 말 하려고 이 말을 했지? 아, 어쨌든 추세 터널 안에서 그 파동이 좀 일정할수록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추세선의 접점이 많을수록 우리가 왜 지지와 저항할 때도 접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한 것처럼 추세에서도 접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굉장히 증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하락 추세 있죠? 접점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접점 5개. 이제 삼각 수렴 됐죠. 요 안에서 파동 처음에는 컸다가 파동이 큰 거는 이격도가 크기 때문이에요. 파동이 큰 건. 그리고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안에서 파동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죠. 이 안에서 파동이 작아지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파동이 큰 거는 이격도가 커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파동이 작아지는 건 뭐냐면 서로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수렴되는 구간에서 변곡이 나와요. 그 변곡이 여기였죠. 수렴 후 이렇게 이거 갭상한가가 떴어요. 갭상승으로 상한가 나오면서 추세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추세가 다시 만들어진 거죠. 반대로 반대로요. 만약에 음, 만약에 이 추세가 이렇게 이탈이 되면은, 그러니까 뚫린 추세는 위험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상승 추세 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지지가 되면서 다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하락 추세를 타버리면 이게 저항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뚫린 추세는 굉장히 위험해요. 주로 어떨 때, 매집 방법 중에 하나가 휩소라고 이 추세 터널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일부러 내려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수직 상승시키거든요. 이렇게 휩소봉이 나와요. 여기서 손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매집 방법 중에 많이 쓰여요. 주로 아랫골이나 아니면 여기 음봉이 이렇게 걸쳐져 있거나. 근데 그게 직전에 지지받던 구간을 가급적이면 훼손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명할 거는, 자, 추세를 알면 우리는 이제 바닥줄을 볼 수 있어요. 바닥줄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바닥줄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달까지 바닥주 1, 2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 찾아놨던 거거든요, 이거. 지금 볼만한 게 미래나노텍 있고요. 크라운 제가 같은 거? 일단 한번 볼까? 미래나노텍, 이게 기간이, 이 바닥줄을 찾아놨던 기간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이에요. 요 기간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이 구간이네요, 이 구간. 자, 우리는 이제 방금 추세를 배웠으니까 바닥줄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하약 역배열이 진행되고 있죠. 여기는 보면은 상승하지만 이제 쌍봉 찍고 내려오면서 우하양 역배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가격이 확인이 되죠. 여기 이 구간. 그리고 추세의 접점이 되는 이 구간을 돌파하는 추세,
장기 우하향 추세를 돌파하는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이런 걸 바닥주라고 해요. 보세요. 이렇게만 볼게요. 제가 이때쯤에 찾았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좀 보이죠? 추세를 알고 나니까 좀 보이죠? 그리고 바닥권에서는 이런 대량 거래가 주로 동반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추세를 바꾸죠, 결국엔. 다른 것도 볼게요. 크라운 제가도 최근에 핫했으니까 요것도 제가 이때 발견을 했으니까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볼까? 제가 이때 발견을 했거든요. 요때쯤이겠네. 딱 요때쯤이겠네요. 이것도 보면은 장기 우하향 역배열이 진행되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지점이 나오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죠. 그렇죠? 수렴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우하향을 하다가 역배열 우하향이 진행하다가 수렴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발산을 하죠. 결국 추세를 다시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에는 이렇게 이평선들이 수렴을 해요. 그러면은 주가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을 정하는데 제 요구에서는 결국에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죠. 이렇게. 그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았죠. 제가 이 추세는 방금 안 보고 그냥 끄은 거거든요. 원래 추세 같으면 요게 위에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끝났어요. 지금. 그러고 이탈을 했지만 결국에 이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오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 직전 추세의 상단에 일단 부딪히는데 요 상단은 여기 저항이 되기도 합니다. 예시는 좀 여러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LIG 넥스원도 예전에 바닥주로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요 구간쯤에서 찾았던 거니까 장기 우하향 하죠.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나오죠. 여기 박스권 구간 쳐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평선 수렴이 되고 상승으로 방향을 잡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계속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런 거 바닥주들.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엄청날걸? 바닥주? 제가 이거 3만 원 후반대부터 계속 봤으니까 바닥주 이렇게 결국에는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결국 그 방향으로 가요. 추세는 방향을 한번 잡기 시작하면 글로 웬만하면 이어져요. 그 안으로.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항상 권하는 매매가 있어요. 바닥주부터 해라. 우리 주성 엔지니어링도 제가 과거에 바닥주로 잡았는데 요것도 2020년 11월부터 1월 달까지니까 제가 여기 어디서 발견을 했겠네요. 여기 어디서 발견을 했겠네요. 그 이전일 수도 있고. 그것도 보면은 이제 우하향을 해요. 이렇게. 근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죠. 여기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일단 위로 이렇게 잡혔어요. 이렇게. 제가 이 추세선 방금 안 보고 끄었거든요. 방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추세선 안 보고 끄었어요. 웬만한 추세는 그 방향을 정하면 그 추세 안에서 놀아요. 작은 파동 안에 이렇게 큰 파동 안에 이런 작은 파동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야. 이렇게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바닥주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종목들. TPC도 과거에 제가 바닥주로 잡았는데,
요것도 아직 시세가 안 나왔어요. 이제 보니까 알겠죠. 시세가 안 나왔다는 거.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역배열로 내려가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역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주가가 오버슈팅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주가도 너무 비싼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싸지는 거죠. 이렇게 우하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주가를 유지할 만한 모멘텀이 없으니까 주가는 하락을 해요. 근데 역배열할 땐 역배열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역배열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과정은 주가가 싼 게 아니고 그냥 역배열이에요, 이건. 근데 떨어지고 일정 구간에서 지지가 계속 되네가 확인이 되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평선이 수렴되는 이 구간은 반대로 얘기하면 저평가 구간이기도 해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이 주가를 유지할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구간에 도달을 하니까 이 주가가 옆으로 가기 시작해요. 옆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하다가 주가가 갑자기 방향을 잡네 위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주가가 오를 만한 모멘텀이 생겼거나 생길 수 있거나 사업이 확장을 했거나 혹은 뭐 어떤 재료가 있거나 그런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나 팜스코도 있네. 팜스코도 과거에 이제 역배열 요때쯤에 발견을 했으니까 이제 요런 것도 보니까 눈에 보이죠? 역배열이 진행되고 있고 박스권이 있고 이제 아직도 여전히 사실은 요거 다 박스권이죠. 근데 대량 거래가 여기서 지금 터졌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돌파하면 다시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마땅히 없네. 뭐가 없어. 일단 바닥주의 개념은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지금 바닥주인데 아직까지도 진행형이에요. 보시면 우하향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있고요. 원래는 여기에요. 근데 이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 제외하고 여기만 봤을 때 여기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이제 발산을 하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고 나니까 그 위에서 이렇게 놀아요. 보시면 그 위에서 놀고 있죠. 여기서 지금 새로운 주가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지속되고 안 되고는 네, 계속 봐야겠지만 일단 그렇고 여기까지 일단 바닥주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배열 우하향 후에 횡보를 하고 이평선 수렴을 하고 정배열 초입, 정배열 초입되는 구간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거는 비단 바닥주가 아니어도 이미 상승 진행 중인 것들에서도 정배열 초입이 항상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바닥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우리 GS 글로벌 이것도 제가 옛날에 이것도 바닥주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세가 제법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5,000원을 넘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매매가 조금 무리가 좀 있어요.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거는 여기서 대량 거래가 지금 터졌다는 거. 저는 요때 봤거든요. 여기서 봐서 근데 대량 거래가 지금 굉장히 많이 터졌다는 거. 일단 요거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과열 상태라서 물론 진행형이긴 해요. 상승 진행형이긴 해요. 요런 것도 한번 분석 나중에 해보세요. 중간값 이탈 안 하죠? 요런 거. 그리고 거래량 없는 음봉, 뭐 도지가 아니어도 거래량 없이
그 다음날 윗골이 나오고 대량 거래 터지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한 거죠. 이런 것들. 하, 매집봉도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바닥주에서 매집봉이 많이 나와요. 우리 대성에너지 같은 이런 것들도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매집봉이에요. 다 매집봉.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거. 물론 상승 구간에서도 매집봉 나와요. 미래 나올 때 다시 볼게요. 이게 이런 거 보면은 바닥 구간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 단기 바닥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 구간에서 갑자기, 갑자기 이게 막 이런 거래량이 드문드문 나와요. 이런 거. 이거 다 매집봉이에요. 상승 중에서도 매집봉이 당연히 있죠. 이제 요로 다 저는 이거 전부 매집봉이라고 보이거든요. 요거 자체가 아까 전에 매물대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올라가려면 악성 매물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윗꼬리가 생기겠죠? 다 연관지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연관지어서. 일단은 오늘 설명은 다 했어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재미없죠. 재밌죠. 그래서 어 오늘 설명한 거 일단 다 끝났고 제가 장 마감 때 동호팜투 테이블을 샀는데 동시호가에 샀어요. 종가에. 근데 얘가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4월 26일에 어 외근 없었으면 됐고 육류수산 하나는 잡았을 텐데 아무것도 못 봤다. 근데 근거는 우리손 FNG가 신호를 줬다. 장 마감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막판에 요 아이를 봤거든요. 요 아이를 봤어요. 보면은 어떻게 아느냐? 얘가 오늘 주요 저항을 터치를 했었어요. 2시 45분에. 그러고 제가 원래는 이거를 잡을 생각이 없었는데 장 마감 직전에 다시 튀어서 그래서 이거 시외에 오를 수도 있겠네 해서 산 거예요. 이 저항대에서 마감을 해서. 이해가 되세요? 이 저항 구간을 오늘 터치를 했어요. 아까 2시 45분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봤을 때 장 마감 직전에 터치를 하고 여기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외에서 오를 수도 있겠다. 그 저는 이거 뭐지? 동호팜투를 일단은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종가에 샀고 어, 그 외에 할인이나 이런 거를 보니까 튀어주지 않아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안 샀죠.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안 샀죠. 그 동호팜투 테이블 요거 일본 봤을 때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전혀 아니거든요. 보시면 부담스러운 저런 자리가 아니고 나 여기까지도 한번 튀어줄 것 같은데 내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잔량을 일단 정리를 해야 돼서 여기까지고 그리고 뭐 아세아텍 같은 거 이거 다 매집봉이에요, 여러분. 이거 매집봉이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27일 요때 밀리는 거 보고 종가를 다시 위로 올리는 거 보고 이거 확실하네 해서 이제 보다가 이제 저는 이제 아세아텍 대신에 저 다른 거를 주워가지고 그 아이를 보냈지만 어쨌든 요런 것들 상승 추세에 있는 매집봉들도 좀 잘 파악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또 뭐가 있지? 샘표 같은 것도 이것도 제가 옛날부터 사실 공략을 계속 했는데 요것도 다 매집봉이에요. 아까 좀 응용을 해볼게요. 여기 주요 저항이죠? 주요 저항 구간. 근데 이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니까 어때요?
확 올라가죠. 주가가 계속 이 밑에 놀다가 올라가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6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추세는 지속될 수 있어요. 추세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봉에 겁내지 말고 아무리 신고가여도 이런 음봉에 일단 겁내지 말고 여기가 발견을 했으면 그 뒤에 나타나는 캔들들을 보고 분봉으로 타점을 잡아도 괜찮고요. 근데 이거는 초보자한테는 절대 비추예요. 등락폭이 심하고 신고가 부근에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사지 마세요. 웬만하면. 대응이 안 되면은 저는 비추거든요. 사지 마시고 무림페이퍼 같은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에 제가 무림페이퍼를 왜 매매하고 싶었냐면 다 매집봉이니까. 보이는 게 이게 다 매집봉이에요. 다 매집봉. 전부.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배열로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하락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지금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꼬여있는 이동평균선을 모으죠.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요 밑에서. 그리고 조용히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대량 거래를 여기서 터뜨렸어요. 근데 우리가 악성 매물이 있으면 올라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윗꼬리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이런 윗꼬리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량 거래 터려도. 오히려 땡큐. 이런 것들, 음봉 겁내지 마세요. 이런 거 겁내지 않아도 되는 음봉입니다. 이런 거 겁내지 마시고요. 윗꼬리는 이전에 여기서 주가가 계속 거래되었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윗꼬리는 올라갈수록 자꾸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는 이제 요런 음봉에도 별로 겁나지 않아요. 요런 음봉도 지금 이렇게만 보면 여기가 굉장히 고점인데 크게 보면 여기가 그렇게 고점도 아니거든요. 그냥 매매할 만한 구간이에요. 이렇게 이 매물대가 많을까, 이 매물대가 많을까. 아래 매물대가 훨씬 많아요. 보면은. 보시죠? 제가 이 매물대를 안 켜도 이제 어느 구간에 매물대가 많은지 바로바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했다는 거는 새로운 추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자리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지도 좀 추가 모멘텀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일단 마감을 해볼게요. 배는 안 고픈데 목이 너무 말라서 그리고 제가 페이퍼 코리아를 왜 매매 안 하냐면 얘는 너무 주가 등락폭이 내가 대응을 할 시간을 안 줘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얘는 대응할 시간을 잘 안 줘요. 그래서 물리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이퍼 코리아는 안 사요.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 다른 걸 사고 말지. 일단은 요렇게 끝입니다, 여러분. 사조동화원. 마지막 하나 이거 사조동화원도 매물대는 아직 위에가 훨씬 많지만 요 주요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줬죠.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 요거 여기 이 캔들에서 매집이 좀 보이는 것 같아 말씀드렸는데 요 아이도 간단합니다. 요 아이도 간단해요. 한번 차근차근 해보세요. 종목 보는 눈이 오늘 이 기본이지만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이거를 응용을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본인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고 아마 좀 보는 눈이 키워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좀 복합적으로 생각도 해보시고 주가 위치마다 분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주가 위치마다 분석 다르게 해야 돼요.
막 상투에서 윗골이 나왔는데 그 매집봉이다 이러면 안 돼요. 종목이 갑자기 얘가 안 하던 짓을 하네 막 이러잖아요. 막 이렇게 갑자기 이러다가 상한가를 띄웠네. 그러면은 시세 출발인가? 보면서 이제 얘를 좀 접근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보조지표 사용하시는 분들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우리 이 지표추가 누르면은 가격 지표가 있고 추세 지표가 있고 변동성, 거래량, 파생, 기타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범주 안에서 한 개 이상 쓰지 마세요.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추세 지표 안에서 뭐 우리 많이 쓰는 거 RSI나 아니면은 뭐 MACD 이런 거 같이 쓰지 마세요. 차라리 추세 지표 하나, 변동성 지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쓰시던지. 어차피 그 범주 안에 있는 아이들은 똑같은 방향을 보고 똑같이 말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범주에 있는 애들은 가급적이면 하나씩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쓰면 더 좋고요. 보조 지표는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좋아요. 뭐 좋고 나쁘고를 정의 내릴 순 없지. 그래요. 뭐 정의 내릴 순 없지만 뭐 쓰실 분은 쓰셔도 되는데 그쵸. 기본이 일단 잡히고 나면은 보조 지표를 좀 자기한테 맞는 것들 이렇게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2시간 예정이었는데 일찍 끝내겠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보조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응용을 잘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보조 지표보다 보조 지표가 좀 더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